자, 이제 2교시에는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개념 완성 1주차 내용은 우리 잠깐 볼 건데, 강의 계획서에 있을 거예요. 강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온라인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확인해 보실 때, 우리 스마트 학기론 부교재로 공부해 나간다는 거. 그래서 11월, 12월, 1, 2, 3월 이렇게 두 순환은 부교재로 공부하고, PDF 파일도 제공되니까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습 자료실과 아니면 첫 강의 1주차 강의에 이렇게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교재를 다운받아서 출력하셔서 써도 괜찮고, 나는 교재로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메가랜드의 교재도 이제 판매할 거니까 교재 신청해서 구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가능한 교재로 구입해서 1년 동안 여러 번 볼 거니까 교재로 다음 주에 이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강의 목표는 아까 개념 이해와 용어가 중요하니까 11월, 12월 달에는 개념 이해와 용어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거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중요 단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내용을 다 배우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요.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막 시험에 나오는 것만 쭉 그냥 읽어주고 넘어갈 수는 없고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할 거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단원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갈 거고, 이때 이제 계산 문제 풀이가 있을 거예요.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수학, 초등학생부터 알 수 있는 기초 수학부터 잘 설명해줘서 제가 계산 문제 풀이 유형을 설명해 줄 건데, 계산 문제가 18가지 유형이 있어요. 18가지 유형 중에 9문제가 출제된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다 배우진 못하고 11월, 12월 달에는 한 10가지 유형 정도 배울 거예요. 10가지 유형의 기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해 나갈 거니까 이 계산 문제를 풀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수업 왔을 때 잠깐 짬내서 내가 전에 배웠던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학교로는 안정적으로 일찍 점수를 맞아서 좀 더 편하게 동차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온라인 수강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학교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배웠던 계산 문제 프린트 자료 같은 걸 확인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풀어보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계산 문제는 꾸준히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자, 학습 방법은 이제 출석률이 합격률이다. 빠지지 말고 강의 계속 듣고, 인강생들도 수업 빠지면 안 돼요. 특히 11월부터 3월까지 이론 정리하는 시간은 가능한 수업을 듣고, 나머지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수업보다는 스스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이론 강의 과정은 꼭 수업에 빠뜨리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고, 수업 중에 집중해서 이해하고 암기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냥 편하게 듣고 따로 공부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 중에 최대한 집중해서 그 시간에 끝내려고 많은 걸 노력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학기론 복습 시간이 있어요. 자, 이게 사실 우리 이제 야간반 수험생들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려울 텐데, 가능한 자기 스케줄표를 다시 조정해서 1차 과목은 무조건, 앞으로 무조건이에요. 3, 4, 11월, 12월, 1, 2, 3월까지, 3월 달까지는 무조건 집에서 민법과 학개론 공부한 그 날은, 그 당일날, 물론 당일날 안 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3월 달까지는 2차는 안 돼요. 1차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과 학개론만은 반드시 복습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진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거에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알고 있는 걸 잘 정리해서 복습해야 되고, 복습하는 내용은 매주 단원별 확인학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 스마트 학교론의 문제, 대표 유형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출 지문들을 제가 엮어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그 문제와 확인학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제 수업 끝나고 잠깐 이제 테스트가 아니에요. 몇 점 맞았냐 이렇게 성적 확인해가지고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내가 공부했는데 수업 잘 들었는데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지, 내가 이걸 써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생각이 안 났다라면 뭔가 집중을 못했거나 그 단어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걸 확인해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할 거니까 그 확인학습 문제를 100% 이해하는 걸 목표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해하지 못하면 암기는 오래 갈 수 없으니까 항상 이해해야 된다. 수업 열심히 듣고, 그냥 이해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그냥 이거면 암기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걸로 끝내면 나중에 절대로 문제를 못 푸니까 꼭 항상 수업에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자, 밴드 활용하시면 좋고, 계산 문제 특강이 있을 거예요. 무료 특강이고,
이제 11월, 12월 끝나고 1월 초중에 이제 왕십리와 평택 제가 출강을 하고 있는데 왕십리에서 무료 특강을 일요일 날 아마 할 거예요. 날짜 공지할 거니까 이때 참여하셔서 11월, 11월 때 배웠던 계산 문제를 한번 총정리해가지고 전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가능한 참여하시고 온라인 수강생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수강하셨는데 근처에 왕십리나 평택, 메가랜드 캠퍼스 근처에 있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이때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테마 2부터 보죠. 테마 2. 아마 이제 프린트물로 나갔을 거고, 이제 프린트물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중심으로 먼저 11월, 12월 공부할 거니까 테마 2로부터 보죠. 테마 2. 이제 프린트물 보시면 테마 2 페이지부터 있을 거예요. 찾으셨을까요? 그래서 스마트 학개론 교재가 나오면 13페이지에 테마 2,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것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중심으로 공부해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테마 2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개념이 이렇게 PPT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많은 내용은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네 페이지를 기본서를 보면 기본서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됐을 때 한 10페이지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건 기본서에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기본서는 참고서용이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걸 중심으로 할 때는 이것만 공부해도 충분히 스마트 학개론만 열심히 공부해도 85점 고득점자가 많아요. 시험에 나오는 건 여기에 다 종합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단어의 뜻이 뭔지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암기로 끝내진 않아요. 한번 보죠. 자, 13페이지의 테마 2의 부동산의 개념부터 이제 공부해 보죠. 우리가. 자, 첫 번째.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부동산은 뭐냐라는 건데, 이걸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부동산의 개념. 개념은 부동산의 의미하는 뜻이 뭐냐? 부동산은 뭐냐?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복합적으로 이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이라는 건 합친 거죠. 뭘 합쳤냐? 부동산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부동산은 뭔지를 한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법률적 측면에서도 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고 기술적 측면으로도 보겠다. 기술적 측면과 물리적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로 쓰여져요. 그래서 기술적, 물리적 측면으로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부동산을 이해하겠다. 부동산의 뜻을 정의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따가 이제 왜 중요한지 한번 다시 설명할 건데. 자, 그럼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할 때 복합 개념으로 접근한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법률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는 좁을 협자를 쓰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도 있고 광자는 넓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도 있더라. 그래서 법률에서 좁은 의미는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동산 개념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 이 정착물은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그래요.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져 있는 부착물, 정착물을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물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무도 토지에 붙어져 있어요. 나무도 붙어져 있어요. 나무도 있고 담장도 붙어져 있어요. 담장도 붙어져 있고 도로도 붙어져 있고 이렇게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을 이걸 부동산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옮겨 적는 것 중요하지 않고 옮겨 적어도 괜찮긴 한데 설명을 들으면서 적어야 돼요. 설명도 못 듣고 적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가능한 난 안 적고 적을 건 집에 가서 다시 영상 틀어보고 다시 적겠다. 이 수업에는 집중해서 수업 듣고 이해하고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더 효율적인 공부예요. 어찌됐거나 계속 제가 조언을 해줄 거고. 자, 그래서 민법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구분해요. 토지 및 정착물. 정착물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얘기고. 자, 근데 넓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이 협의의 부동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에다가 이 두 개에다가 다시 준부동산까지를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준부동산이라는 건
부동산에 준한다. 준한다는 건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부동산으로 한자로 의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좀 해석해 봐야 돼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으로 간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이 아닐까요? 부동산이 아닌 거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에 준화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택 중에 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준주택은 주택일까요? 주택이 아닐까요? 주택이 아니에요. 오피스텔 같은 건데 얘는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주택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라는 걸 준주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준부동산 이걸 이제 한자로 의지한다라는 말을 쓰고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준한다가 간주한다,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봤더니 이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부동산과 유사한 등기 등록 수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부동산은 무조건 법적으로 등기 등록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자, 등기 등록하는 거 어제 공시법이었으니까 등기 등록하는 제도를 무슨 제도? 무슨 제도라 그래요? 공시제도라 그래요. 공시제도, 공시수단, 공시제도라고 그래요. 참 공시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공시가 무슨 뜻이에요? 공고한다, 알려준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공지해준다, 공시한다라는 의미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즉 공시라는 건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 나라에서 알려주는 제도를 공시제도라 그래요. 근데 왜 등기 등록하는 걸 공시제도로 하냐를 이해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하면 등기부가 생겨요. 등록을 하면 대장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제 공시법 배웠을 거예요. 자, 등기 등록하는데 이걸 공시제도로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 건물을 살려고 해보죠. 그럼 건물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물어봐도 잘 안 알려주고 잘 모르고 이 부동산의 면적이 얼마인지 언제 만들어졌고 용도가 뭔지 소유권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언제 이전됐는지 사법상에 제한은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얼마나 걸려있는지 이런 정보를 알기 어려워요. 근데 이 부동산의 건물에 주소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떼어보면 기본적인 내용을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소에서 이 등기부만 떼보면 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겠네요. 부동산의 정보는 알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의무화시켰어요. 등기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으니까 거래할 때 불공정한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등기 등록 수단을 등기 등록하는 것을 공시제도 공시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 등록해야 돼요. 모든 토지와 모든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고 토지 대장이라는 게 있고 등기부가 있어요. 자, 근데 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데 부동산이 아닌 동산, 움직이는 동산인데 얘도 등기 등록하는 동산이 있어요. 자동차 등록해요? 등록해요. 얘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해요. 등기하는 것도 있어요. 재단 같은 건 등기도 해요. 어찌됐거나 움직이는 자동차인데 이런 게 이제 준부동산인데 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자동차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산인데도 부동산과 똑같이 등기 등록한대요. 동산인데 부동산과 비슷하게 공시수단을 갖고 있네. 그럼 너는 부동산과 비슷하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줄게. 이런 걸 준부동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준부동산은 뭐냐? 일단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동산 중에 어떤 동산이냐면 등기 등록하는 동산을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수단으로 공시하는 동산 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준부동산.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예는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 등록하니까. 그럼 이제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죠. 그럼 이제 이걸 좀 해석해 볼 때 준부동산은 동산 등이다, 부동산이다. 동산 등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부동산은 아니에요. 동산 등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는 포함시켜준다?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시켜준다예요. 부동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광의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광의의 부동산에는 준부동산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인데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물론 부동산은 취급될 수는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산 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제 법률적 측면에 배웠으니까
그럼 토지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에요? 광해의 부동산이에요? 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협의 부동산에 토지 정착물이 있죠. 광해 부동산에도 협의 부동산 토지 정착물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일 수도 있고 광해일 수도 있는데 준부동산은 협의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해만 포함된다. 이렇게 정해야 돼요. 준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인데 등기 등록하는 게 부동산과 비슷하네.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 준부동산이라는 말을 쓴 거고. 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경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가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돈과 관련돼 있는 거야.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수익성을 경제성이라는 말을 써요. 돈과 관련돼 있고 아까 경제활동은 수요 공급과 관련돼 있댔잖아요. 그래서 경제라는 말은 돈과 관련돼 있거나 수요 공급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으로 봤을 때 자, 자산과 자본은 물론 엄밀히 따지면 단어의 뉘앙스는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똑같이 얘나 재산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산 정도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보는 건 뭐냐면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토지인데 내가 이걸 토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부동산은 고가고 경제적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내 땅인데 땅이라고 하지 않고 야 이건 내 재산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땅을 부동산인 땅을 내 재산이야. 자산이자 자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경제적 측면으로 부동산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자산 자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라는 말은 수요 공급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걸 생산재를 생산 요소라고도 해요. 소비재,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땅이라고 하지 않고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땅을 이걸 토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건 건물을 만들기 위한 생산재야. 건물을 만들려면 이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뭔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를 생산재, 생산 요소라 그래요. 건물 만들기 위한 생산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경제적 개념을 보는 거예요. 이 토지를 직접 이용도 할 수 있어요. 살 수도 있고 직접 이용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일 수도 있어. 이건 거래할 수도 있어요. 거래하는 물건을 상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땅이 아니라 상품이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걸 경제적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에서 시험 문제에 무조건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건 이거예요. 경제적 개념의 5개 예를 외워야 돼요. 출제자가 이 내용에서 한 문제를 시험 문제로 답을 쓰겠다. 그러면 어쩌고의 답은 주로 여기서 나와요. 경제적 개념의 5개. 이걸 앞글자 따서 자자, 생, 소, 상 이렇게 외울 건 아니고 경제라는 말은 수익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내용을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이 수요 공급이니까 수요 공급 관련돼 있다. 그래서 재산에 해당되는 자산, 자본. 그 다음에 생산이라는 건 공급과 관련돼 있는 거죠. 소비라는 건 수요와 관련돼 있어요. 수요 공급 사고 파는 물건을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면서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딱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말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보는 건 뭐냐? 우리 학개론에서 물리적이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똑같은 말인데 기술적이란 말은 이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걸 물리적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이해했다. 앞으로 이제 학개론 처음부터까지 계속 나와요. 물리적이란 표현. 이건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럼 눈에 보인다는 건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3가지 측면 중에 형태가 있는 건 유형적 개념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밖에 없고 법률이나 경제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무형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야, 형태가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눈에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이해하는데 옛날에 이제 남진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님과 함께라는 노래가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알 건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가사가 시작돼요.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상상을 해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있어요. 저 푸른 초원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아주 멋진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있죠. 보이는 건 저긴 부동산이에요. 토지와 나무들 초원이 있어요. 부동산인데 저기라는 말을 썼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이건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위치.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위치, 저 푸른 초원 위에 위치가 보이죠. 우리가 위도, 경도로 나타나는 어떤 위치가 있고 주소로 나타나는 위치가 있죠. 그런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하나의 토지가 위치를 정해준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초원 위에. 그래서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집을 지으려면 평평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초원 위가 평평한 공간이에요. 초원이 부동산인데 평평한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토지를 평평한 공간이다. 이렇게 공간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택도 부동산인데 주택을 지으면 외부와 내부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어요. 공간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시골 내려가거나 좋은 곳에 가면 자연 환경이 아름답네 이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자연이 아름답다, 환경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다 뭐냐면 산이고 나무고 토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부동산들이에요. 부동산들이 보이는 모습이 자연 환경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자연 환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인데 이 얘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얘와 얘를 섞어서 이거냐 저거냐 물어볼 거예요. 출제자가. 그러면 우리는 명확하게 경제적 개념 5개만 탁 외워놓으면 문제는 틀리지 않을 거니까, 다만 얘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위치, 공간, 자연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제적 개념 5개를 이해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한 건 부동산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를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경제적, 기술적,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겠다. 그럼 복합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 이제 복합이란 단어가 나오면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겠다 이러면 세 개의 측면을 복합했다, 합쳤다 이런 의미예요. 이 세 개의 측면이 뭐예요? 법률, 경제, 기술을 얘기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복합이란 단어가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 이 세 개를 합친 걸 대표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법경기를 합친 걸 복합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을 관리한다, 복합 개념으로 접근한다,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한다 그러면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으로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이해해 나가겠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배웠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개념 5개를 외우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죠. 정착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토지 정착물과 건물 정착물이 있어요. 우리가 토지에 정착된 물건, 건물에 정착된 물건, 정착물이라고 하면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법률적 측면에서 여기 정착물, 여기도 정착물이 들어가 있죠. 정착물이면 협의든 광이든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 건데, 그럼 뭐를 정착물이라 할 거냐라고 할 때 토지에 붙여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에 부착된 물건도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그냥 붙여져 있으면 정착물이라고 다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잘 부착돼 있어야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잘 부착돼 있으면 돼요. 느낌만 얻으면 돼요.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그러면 항구적으로 부착할 목적으로 부착해야 돼요. 항구적이란 말은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부착할 목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구적, 영구적, 영원히 오랫동안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부착될 목적으로 부착하거나 용도에 맞게 부착하거나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건데,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이 부착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착해야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부착한 거예요. 임차인이 부착하면 어떨까요?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부착한 걸로 봐서 이건 정착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은 동산이에요. 정착물이 아니라. 정착물이 되면 부동산이 되는데 부동산으로 취급할 건데
임차인이 부착하면 일시적으로 부착한 거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고 임대인이 부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좀 중요한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제거 시 또는 분리 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붙어져 있는 물건을 떼어낼 때 건물에 기능이나 물리적 손상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래요.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없는 게 좋은 거잖아가 아니라 얘가 이유 있게 부착되어 있는지를 해석하려면 떼어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거했을 때 손실이 발생해야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물이 지금 있는데 건물에 부착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계가 부착되어 있네요. 시계 떼어낸다고 해서 이 건물의 기능이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또는 액자가 붙어 있어도 떼어내도 건물의 기능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스위치 또는 수도꼭지가 붙어져 있거나 여기 LED가 붙여져 있는데 이걸 떼내면 불을 밝히지 못하고 스위치를 떼내면 불을 켤 수가 없고 수도꼭지를 떼면 건물에서 물이 나오는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인정하면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있어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떼어낼 때 문제가 없어야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가 없어야 정착물인가라고 착각하는데 그러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정착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키는 물건이 정착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착돼 있어야 결론 이런 얘기는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잘 부착되면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판잣집 한번 보죠. 판잣집. 토지에 붙어져 있는 집인데 얘는 오랫동안 살 집이에요? 임시로 살 집이에요? 임시로 살 집이에요. 일시적으로 부착한 집이니까 얘는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동산으로 보는 거고 정착물로 봐야 부동산인데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인 거예요. 자, 가식수목이 있대요. 얘가 이제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예요. 이식 중이라 그래요.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영구적으로 심어놓을 건데 여기에 심기 전에 잠깐 여기에다가 심어놓은 나무를 이걸 가식 중인 수목, 이식 중인 수목이라 그래요. 잠깐 심어놓은 거죠. 그럼 임시로 일시적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건 얘밖에 없어요. 가식수목. 33회 올해 1번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가식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다. 여기 이제 경작 수확물이 있는데 경작한 수확물이에요. 떼어낸 수확물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사과가 붙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미분리 과실이라 그래요. 과실인데 떼어내지 않은 과실이에요. 얘를 탁 떼어내면 이렇게 사과가 떨어졌다 해보죠. 이건 분리과실이라 그래요. 이 분리과실을 이걸 경작 수확물이라 그래요. 그럼 떼어놓은 거니까 이건 경작한 수확물 떼어낸 거니까 떼어냈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이건 이제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떨까요? 미분리과실은 나무에 붙어져 있죠. 나무로 보는 거예요. 나무는 정착물인 거예요. 얘는 정착물 맞는데 떼어낸 분리과실이나 경작 수확물은 떨어졌으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석해 보죠. 원래는 움직이는 물건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토지 정착물이나 건물 정착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유 있게 단단히 오랫동안 잘 부착되어 있으면 정착물이 되면서 이걸 부동산으로 취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때 이제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중에서 토지 정착물을 두 개로 이렇게 구분도 해요.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데 이제 구분하는 이유가 뭔지 일단 얘들은 토지 정착물이에요. 그럼 부동산 맞아요?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맞죠? 정착물이니까 부동산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로 봐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데 이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을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 토지에 붙어져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건물이 있다고 해보죠. 이 건물. 자, 그러면 이 건물은
땅 주인이 가져요. 이 건물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당연히 건물 주인이 따로 있죠.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인데 이 정착물의 주인이 누구냐를 따질 때 이 정착물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땅 주인이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자가 있다. 별도의 주인이 있다. 이런 토지 정착물을 독립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건물, 이게 대표적으로 독립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얘는 땅 주인이 갖는 거예요? 따로 건물 주인이 있어요? 건물 주인이 있어요. 건물 등기부의 소유권자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있는데 등기된 나무가 있어요. 등기된 나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목이라 그래요. 나무만 별도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나무가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있겠죠. 얘는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이 나무의 등기부의 소유권자 거예요. 역시 얘도 땅 주인과 별개로 독립된 정착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여기에다가 황제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에 누굴 뭘 기념해서 이거 황제원 거라고 이름을 밝혔어요. 이름을 밝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내 나무라고 이름을 밝힌 나무예요. 그럼 이 나무는 황제원 거지 땅 주인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남의 땅에다가 내가 심어놨어요. 그럼 남의 땅의 주인이, 이 땅 주인이 야, 왜 내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베겠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나무는 내 거예요. 그럼 땅 주인은 나한테 요구하겠죠. 왜 남의 땅에 심었어? 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해. 네 땅에 심었지만 이 토지의 사용대가는 내가 줄게. 그래서 언제부터 심어놔서 이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얼마를 내가 썼으니까 얼마를 줘야 됐고 앞으로도 이렇게 쓸 것 같으니까 토지의 임대료 내가 줄게. 대신에 이 나무는 내 거니까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라고 얘기해요. 이 나무는 땅 주인 게 아니라 내 거인 거야. 이름 밝힌 사람 거. 자, 그 다음에 얘가 옥수수라고 해보죠. 옥수수. 제 그림을 썩 잘 그리진 못해요. 할머니라고 해보죠. 빈 땅이 있으면 할머니들은 땅 아깝잖아. 그래서 옥수수, 감자, 고구마 막 심어요. 남의 땅인데도 막 상관없이 막 심죠. 그럼 이제 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 있는데 이 농작물은 누구 거냐면 할머니 거예요. 경작자 거예요. 남의 땅이든 뭐 상관없어요.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남의 땅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이어도 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거예요. 토지 주인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땅 주인은 이거 마음대로 딱 처분해서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대신에 토지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근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펜스를 치고 누구나 들어와서 경작하지 못할 수 있도록 고지돼 있다라면, 그래서 이 땅은 누구 거고 언제 이거 건물을 지을 예정이니까 무단으로 들어와서 경작하면 안 됩니다라고 경계를 확실히 하고 누구나 알 수 있게 고지가 되어 있다라면 개구멍 뚫고 들어가서 경작한 거 이거 마음대로 배워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린 빈 땅에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경작했다라면 이 농작물은 할머니 거지 땅 주인이 마음대로 벨 수 없어요. 개발하려면 이 경작자를 다 찾아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해도 될까요? 라고 동의를 얻어서 없앨 수 있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네 가지만 독립정착물이라 그래요. 이 독립정착물은 토지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과 이 정착물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 있어요. 건물만 팔 수 있고 땅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 위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과 땅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거나 이렇게 주인이 별도로 있는 정착물을 독립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럼 토지에 붙어져 있는 정착물 중에 이 4개가 뺀 나머지는 다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럼 이 종속정착물, 땅 위에 붙어져 있는 이거 도로 같은 것도 붙어져 있어요. 울타리도 붙어져 있고 국어라는 거 들어봤을까요? 국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고 인공수로죠. 뭐 어려운 단어인데 어쨌거나 뭐 밭이나 논에 물 잘 이렇게 지나가라고 시멘트로 잘 발라놔서 이렇게 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국어라 그래요. 땅에 붙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종속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정착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별도로 없어요. 누가 갖는다? 땅 주인이 갖는 거예요. 별도로 이걸 분리해서 거래하지 못하고 땅 팔 때 같이 팔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을 구분하는 건 뭐냐면 토지에 있는 붙어져 있는 정착물이 별도의 주인이 있거나 그러면 얘는 독립정착물, 별도의 주인이 없고 땅 주인이 무조건 갖는 거, 이걸 종속정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외워야 되겠네요. 외워야 돼요. 독립정착물 4개. 간단히 정리하면 건물, 명인방법 수목, 등기된 임목,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 4가지만 독립정착물로 본다. 나머지는 도로, 돌담, 축대 또는 국어 이런 것들은 다 땅 주인이 갖는 종속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보니까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수목이라고 나왔어요. 뭐 앞에 매년 경작을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생과 수목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풀었으면 뭔가 경작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자라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자란 나무도 있잖아요. 얘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 맞아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실수해요. 정착물 맞아요. 정착물 맞죠? 여기 있는 건 다 정착물이에요.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가식수목. 나무는 다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될 거, 얘는 정착물 맞는데 무슨 정착물이 아니다? 독립정착물이 아니다. 종속정착물이다. 그러면 알아서 잘 자란 나무는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이 갖는 거예요. 나무를 얘기하면 명인방법이거나 등기돼 있으면 독립정착물,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독립정착물. 둘 다 정착물 맞아요.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뭐밖에 없다? 가식수목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착물을 구분했고, 근데 이제 아래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부동산을 거래했어요.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정착물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대요. 도대체 얘가 정착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럴 때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누군가 팔았어요. 내가 건물 주인이었는데 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매수인이 받겠죠. 이 건물 내가 사겠어. 붙어져 있는 것도 받겠죠. 그럼 이 사람이 살 때는 이게 부동산에 속한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액자나 시계 같은 건 누구나 인정하듯이 이건 동산이야. 내가 가져도 돼요. 그래서 매수인한테 안 넘겨줘도 돼요. 근데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계약을 흔들리거나 계약을 부정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거나 다툼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모르면 뭘로 취급하냐면 정착물로 취급해요. 그럼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 몰랐었는데 처음에 팔 때는 나중에 법전을 가지고 법리를 따져보니까 야 이러이러하니까 이건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이다. 내가 떼어갈게? 그럼 떼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근데 정착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다 떼어서 그냥 껍데기만 딱 주면 나 안 살래. 계약이 부정될 수 있어요. 이러면 다툼이 또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정착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뭘로 간주하고 정착물로 간주하고 누구에게 넘겨준다?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뭘로 취급하고 정착물로 취급하고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이걸 일반적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뭐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네라고. 이것저것 다 떼어서 넘겨주면 매수인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럼 나 계약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모르는 건 넘겨주고 누구나 확실하게 인정하는 건 떼어갈 수 있지만 모르는 건 넘겨주고 나중에 이게 동산으로 확인되면 가서 떼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토지 소유권 범위인데, 자,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이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될 거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땅 주인이면 땅의 표면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땅의 공중과 지하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공중, 지하까지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소유권의 범위를 정할 때 이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공간적 범위는 지표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공중과 지하까지 미친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니까 3차원 공간이라 그래요.
3차원 공간. 이걸 우리가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유권의 공간은 3차원 입체 공간으로 권리가 인정된다라는 거야. 내가 땅 주인이면 위에 아래까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지하는 땅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 속 중간. 그래서 이걸 지중권이라고도 해요. 지중이라고도 표현해요.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시험에 지중이란 말도 표현된 적이 있어요. 지하를 지중이라 한다. 자, 그러면 공중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데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즉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공중 지하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있고 이걸 이제 구분했을 때 여기가 지표라고 했을 때 무조건 무한대로 공중 지하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일정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요만큼까지만 권리가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 이 위에는 이건 개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정부 거예요. 개인 권리가 인정하지 않고 개인 권리는 여기까지만 인정되는 거야. 이걸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사적 공중권, 여기는 사적 지하권, 여기는 지표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지하까지 인정되지만 요만큼까지만 인정되는 거예요. 요만큼.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그 이상과 그 이하는 개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나라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공중권을 보니까 일조권, 햇빛 들어올 수 있는 거, 조망권, 내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 자, 용적률을 외워야 돼요. 용적률. 용적률은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일까요? 아닐까요?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무조건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우리나라 전 국토는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용도 지역지구제예요. 그래서 땅을 다 용도 지역을 정해놨어요. 그럼 어떤 땅은 용도 지역 배웠을까요? 아직 안 배웠어요? 어찌됐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걸리면 건물 지을 수 없어요. 도시지역이면 건물 지을 수 있는데 주거지역이면 주택만 지어야 돼요. 공장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땅이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다 구분해놨어요. 건물도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물 지을 때도 용적률 건폐율을 어디까지만 지을 수 있다라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내 땅이니까 뭐 100층짜리 건물 내 맘대로 지을 거야. 이럴 수 없어요. 어떤 건물을 어디까지 지을 수 있다고 정해놨어요. 그러면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공적으로 제한을 받는 상대적인 권리라고 이해해야 돼요. 내 땅이지만 제한을 받는 권리다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땅 살 때 건폐율, 용적률을 배우는데 공법에서는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건폐율은 바닥의 면적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가 건폐율이에요.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가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 거니까 공중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공중에 대한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용적률이다 이렇게 생각해놔야 되고, 자,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땅 표면을 경작할 수 있고 건축할 수도 있고 용수권이 있는데 얘를 좀 기억해놔야 돼요.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와서 많이 틀린 거예요. 용자는 끌어쓸 수 있는 용자예요. 숫자는 물 숫자고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인데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지표에 고여 있거나 지표에 흘러다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지표에 흘러다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가 얘는 지하권이 아니라 지표권에 해당된다를 기억해놔야 돼요. 땅속에 있는 물이 아니라 지표에 흘러다니거나 지표에 고여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표권에 해당돼요. 자, 지하권은 이제 개인 권리가 인정하는 걸 사적 지하권이라 하는데, 자, 여기 깊이까지를 이걸 한계 심도라고 해요.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한계 심도. 그래서 뭐 한계 심도를 막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나라마다 시대마다 어디 깊이까지 몇 킬로미터, 몇 미터까지만 개인 권리가 인정하겠다는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그때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해줘요. 야, 이때는 여기까지 인정해 주겠어, 개인 권리를. 이렇게 이 깊이를 한계 심도라고 하는데
이 아래는 정부 거고 이 한계심도 이내까지는 개인 권리인데 한계심도에 있는 여기에 만약에 지하수가 있다. 그럼 지하수는 개인 권리가 인정돼요. 내 땅 아래 지하수는 내 거야. 이렇게 인정하는데 얘가 이제 중요하죠. 아직 채굴되지 않은 광물, 석탄, 석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석탄, 석유는 얘는 광업법에 의해서 광업권이라는 권리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거지 내 땅 아래에 있는 석탄, 석유는 내 거야 이렇게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땅속에 내 땅 아래에 있는 석탄, 석유, 미채굴, 광물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기억해놔야 돼요. 땅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지하수는 내 거가 맞는데 미채굴 광물은 내 거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광업권이라는 광업법에 의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수사가 따로 있지 내 땅 아래에 있다고 내 거라고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일정 범위가 정해져 있는 사적 공중권, 지표권, 사적 지하권까지 개인 권리가 미친다. 그 위나 그 아래는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정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파, 통신, 항공권 내 땅 위에 비행기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마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부 거니까. 그래서 이건 정부 거고 공적 지하권은 이 한계심도 밑에는 정부 거예요. 내 권리 주장하지 못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지하철이 여기로 이렇게 지나갔대. 내 땅 아래로. 그러면 내 땅 아래 지나갔으니까 보상해줘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계심도 이내에 지하철이 지나가면 내 땅 아래 지나갔네. 내 권리를 있는 곳을 통과했으니까 사용대가 내놔야지. 보상해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권의 범위는 지표만 미치는 게 아니라 민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말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의 권리가 미친다. 공중지하까지 권리가 미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3차원 입체 공간으로 권리가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어떤 공간을 활용하는 예냐? 공중이냐, 지표냐, 지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용적률 나오면 뭐예요? 공중이죠, 공중.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권리니까.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공법에서 배울 건데 내 건물을 지을 때 대지 면적이 이렇게 넓게 있는데 공개공지라는 게 있어요. 공개해서 내 땅이지만 나만 이용할 수 있지 않고 지나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나무도 심어놓고 휴게시설도 해놨어요. 그럼 나라에서 보기에 공개공지를 해놨네. 좋은 일 했네. 그러면 용적률 좀 높여줄게. 건물도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줄게. 지표면의 땅을 네가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으니까 건물 좀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줄게. 이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 그래요. 어찌됐거나 용적률 나왔으니까 공중공간이다. 자, 개발권 양도제라는 게 있는데 이 개발권은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적률을 양도, 이걸 이전이라고도 해요.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이전 제도라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시험 문제 계속 작년, 재작년에 계속 나왔는데 올해는 좀 안 나왔는데요. 어쨌거나 개발권 양도제가 중요한데 어떤 건지 한번 잠깐 소개해 볼게요. 소개시켜 드리는데 나중에 자세히 배우긴 할 건데 이런 걸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해야 나중에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암기했을 때 전체가 쑥 연결 주면서 많은 지문들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어요. 근데 토지는 내 맘대로 이용할 수 없고 나라에서 이미 규제할 수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 이용 규제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할 건 지역지구제, 용도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다. 토지 이용 규제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자, 원래는 여기 둘 다 이제 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A 지역도 B 지역도. 근데 갑자기 정부가 어떤 이유를 들면서 이쪽 지역에 있는 조망을 위해서 또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도심 환경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야, 원래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둘 다 너는 1층까지만 지어. 그 이상 짓지 말라고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규제를 강화했어요. 그럼 이 토지 소유는 원래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1층만 지으라고 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나라에서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정부가 규제해놓고 보상 안 해줘요. 그럼 이 토지 소유는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야, 얘는 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나는 규제해가지고 못 짓게 해놓고서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럼 불만이 많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도입한 제도가 있는데 이게 개발권 양도제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이 4개층을 못 짓게 했잖아. 그래서 이 못 짓게 한 용적률이에요. 공중개발 권리. 이걸 개발권이라는 권리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개층 못 짓게 했으니까 이 용적률에 해당되는 개발 권리를 줄게. 근데 이 개발권이 4개층이 있는데 이 4개층에 대한 개발권을 얘들이 여기 있는 땅의 사람들이 사갈 거야. 그럼 팔아서 이걸 개발권을 이전해서 이걸 양도한다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받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얘들은 왜 이 개발권을 사갈 거냐라고 했을 때 원래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이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땅값이 엄청 비싸고 건물을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해요. 이런 곳이 있는데 이걸 개발지역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여기 있는 개발권을 사오면 건물 더 높게 짓는 거 인정해 줄게. 개발권을 사오면 건물 더 높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얘들은 땅값이 너무 비싸고 건물을 높게 짓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개발권을 사와요. 만약에 한 층에 1억씩 주고 사왔다 그러면 4억을 주고 이 개발권을 사오면 여기에 4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초과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런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라 그래요. 그런데 자, 이 개발권 양도제는 폐지되진 않았어요. 도입은 돼 있어요, 현재. 근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얘 가장 중요한 건 미실시 제도예요. 물론 전에 정권에서 예전에 김대중 정권이라는 그런 김대중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이때 이제 이걸 시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주민들이 안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시행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도입되어서 폐지되지 않은 제도지만 시행된 적은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건 이거예요. 미실시 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이 사람이 보상을 받았죠.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게 막은 만큼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개발권을 줬고, 이 개발권은 용적률에 해당되는 거니까 첫 번째,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예가 될 수 있다. 개발권 양도제가. 자, 그래서 팔아서 보상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보상은 정부 재정으로 돈을 쓴 게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죠. 거래하는 걸 팔고 사고 하는 거래는 항상 어디서 일어나요? 시장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학계론에서는 뭘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졌다? 시장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돈 쓴 게 아니에요. 시장의 거래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면서 돈거래가 일어나는 건 시장을 통하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장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이나 중요한 건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미실시 제도이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잘 배울 거예요. 이제 단어가 나왔으니까 한번 간략히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소개시켜줬어요. 그럼 이 개발권 양도제에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야, 얘가 도입된 이유가 뭐야? 이렇게 처음에 물었어요. 도입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야, 이 A 지역과 B 지역의 토지용 규제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시작됐어요. 얘는 개발할 수 있게 해놓고 나는 개발하지 못하게 했잖아. 불공평하잖아.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뭘 부여해줬다?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개발권을 부여해줬다. 이걸 팔아서 보상받으라고 했다. 판 것은 뭘 통했다? 시장을 통했다. 정부가 돈 쓴 게 아니에요. 시장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그럼 사오면 이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는
더 이상의 용적률을 얻었죠. 이걸 초과 용적률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제도더라. 폐지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지금 법령에 남아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는 제도다. 이렇게 개발권 양도제를 잠깐 소개시켜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은 그런 거구나 라고 해석만 하면 되고, 지금 공부할 건 이제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개발권은 공중을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얘기하는구나. 이걸 개발권으로 적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구분지상권은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 서석진 교수님께서 아주 잘 나중에 설명해 준 다음에 그때 한번 다시 해석해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지표에 공중이나 지하를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민법에서 구분지상권이라 그래요. 나중에 잘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할 건 용적률 개발권 나오면 공중공간의 활용 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복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배운 건 뭐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배웠어요.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으로 이해한다는 건 어떤 측면으로? 법, 경기 측면으로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이라는 말은 법, 경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을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으로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걸 여만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근데 이제 앞으로 출제자가 1번 문제를, 부동산학교 1번 문제를 보너스로 낼 때 이걸 많이 해요.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법경기로 이해하는 것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복합 부동산은 다른 얘기예요. 부동산이 복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토지와 건물은 둘 다 개별적인 부동산이에요.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독립정착물이니까 별도의 부동산인데, 얘가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활동은 수요 공급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같은 거. 매매할 때 토지와 건물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합쳐져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르는 말을 복합 부동산이라 그래요. 야, 진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의 등기부를 보면 건물 부분에 등기부가 있고,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이라는 토지 소유권에 토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 거래할 때 건물만 따로 팔 수 있어요? 땅만 따로 팔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집합 건물이니까 땅이 있으면 지분을 나눠서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것이 다 공유되어 있어요. 근데 이 땅만 팔거나 건물만 팔 수 없어요. 항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과 건물 부분이 합쳐져서 거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이르는 말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죠. 근데 출제자가 비슷해 보이니까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경기로 복합된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야 돼요.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겠다. 두 번째, 토지 건물이 합쳐져서 결합되어서 다루어지면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구분해야 돼요. 1번 문제로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니까 앞으로 여러 번 볼 거예요. 한 30번 이상 볼 거예요. 볼 때마다 이거냐 저거냐 헷갈리면 안 돼요. 한번 딱 공부해 놔서 이거와 이건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앞으로 문제 나올 때마다 이제 풀어내야 되고. 자,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항상 주장했던 거, 공부를 했는데 알아는 듣겠다. 그래 알겠어 이제 수업 들었어요. 근데 진짜 알아들은 건지 진짜 내 건지 착각하고 있는 건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때 또 이 영역이 좀 달라요. 진짜 알아들었는데 내 문자로 된 걸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살면서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살면서 만화책, 소설책까지 포함해서 평생 10권도 안 읽었다. 그럼 어휘력이 부족하고 문자 해석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소설책이든 만화책이든 엄청나게 많이 읽었다. 그러면 문자 해석 능력이 좀 뛰어나요. 이런 것들도 사실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제를 잘 풀려면 이 뜻이 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1분 10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내가 문자를 읽는 연습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 번 읽고 내 머릿속으로 이 말 뜻이 그 말 뜻이었어라고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문제 세 문제 한번 풀어보죠. 제가 초반에는 자세히 잘 풀어드릴 건데 이 문제는 기출문제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기출문제라 그랬어요. 앞으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등장할 거예요. 나올 때마다 이건 명확히 아는 거야. 이건 아는 거야. 이렇게 딱 정해놓을 수 있도록 100% 이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보니까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잘 오랫동안 부착돼야 되니까 누가 부착해야? 임대인이 부착해야 정착물이고 임차인이 부착하면 임시로 부착한 거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 부착한 물건은 정착물로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맞네요.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5가지가 등장해야죠. 돈과 관련돼 있거나 수요 공급 관련돼 있는 거.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보니까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맞네. 자, 3번에 보니까 자, 이게 좀 중요한 단서인데 제거하였을 때라는 말이 등장해요. 또는 건물에서 떼어냈을 때 분리시라는 말이 등장할 수 있어요. 자, 건물에 부착돼 있는데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되냐 일으키지 않아야 되느냐가 정착물이냐 정착물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뒤에 정착물로 취급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안 일으켜야 돼요?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손실이 발생해야 정착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네요. 자, 네 번째 보니까 토지 건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와 각각 독립된 객체래요. 각각 독립된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면 뭐가 나오겠지라고 예상해야 돼요. 사실 토지 건물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질 때 이걸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이를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야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개념을 법경기 측면으로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네요. 얘 틀렸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5번째 준부동산 나왔는데 자, 부동산에 준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동산은 아닌데 근데 부동산에 왜 준하여 취급하냐라고 할 때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해. 그래서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이게 뭘 얘기하냐면 등기 등록을 얘기하는 거죠.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을 얘기한다. 여기에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자동차 같은 거잖아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라고 해야 돼요. 부동산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동산 등인데 부동산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취급되긴 하는데 어디에 포함된다고 그랬냐면 광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광의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여기에 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동산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인데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옳은 지문이고. 자,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있을 텐데 기출문제는 4번 답이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이런 지문들을 완벽히 이해했다라면 처음에 임대인이 부착한 물건 이렇게 나오면 정착물로 인정하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 개념에 자본, 생산재, 공간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5가지 들어가야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제거했을 때 손실이 없어야 정착물이다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리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좀 잘 생각하면서 여기에 토지 건물 나오면 복합 부동산 나와야 되고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으로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한다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으로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동산 등으로
어디에 포함된다?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지문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복습하셔야 돼요, 집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 두 번째 문제 보죠. 자, 토지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 이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 그럼 독립정착물이 아닌 거 이렇게 얘기하네요. 땅 주인이 갖지 않고 이 정착물의 주인이 별도로 있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이걸 외워야 돼요. 네 가지가 뭐다? 건물,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모, 그 다음에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목,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 네 가지죠. 얘는 포함되지 않네. 그러면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생과 나무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정착물 맞아요. 다만 무슨 정착물이다? 종속 정착물이다. 독립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 맞아요.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뭐밖에 없어요? 가식수목밖에 없어요. 나무 중에 정착물 아닌 건 가식수목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독립정착물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세 번째 문제 보죠.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토지 소유권 배웠죠? 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용수권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용수는, 이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표에 있는 고여 있거나 흘러다니는 물이죠. 그럼 무슨 권? 지표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 지하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표권에 해당된다. 연결이 맞고. 자, 민법에서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아니고 일정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위아래에 미친다. 그러면 공중, 지하, 지표까지 미치니까 몇 차원? 3차원. 이걸 뭐라고 한다? 입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유권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걸 평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3차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3번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 열거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되지만 미채굴 광물 석탄 석유는 내 땅 아래에 있어도 내 거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네 번째, 지중권이 나왔네요. 지중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땅 중간이니까 지하죠, 지하. 그래서 지하권은 일정 범위 내에서 어디를, 지하 공간을 배타적으로 남은 쓰지 못하고 나만 쓸 수 있다는 거야. 남을 배타시킨다는 거야. 제외시킨다는 거. 나만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맞죠? 지하권은 지중권이 지하권인지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하 공간. 자, 5번에 보니까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기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개발권 이전 제도가 있대요. 용적률, 개발권은 용적률 얘기하는 거죠. 무슨 공간? 공중 공간이죠.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런 문제를 풀면서 알아듣겠네. 뭐 별로 어렵지 않네, 기출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착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읽어봐야 돼요. 다시 읽어봐서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처럼 자연스럽게 해석되고,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몇 개 쳤어요. 심심해서 친 게 아니에요. 중요한 키워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게 중심으로 봐야지 여기에 쓸데없는 단어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막 하나씩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지문을 봤을 때 지중권은 지하지, 맞네, 이렇게 짧게 핵심 키워드를 보면서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건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처음에 문제 풀 때,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막 동그라미 치고 싶은 거 쳐요. 느낌 오는 대로. 얘도 중요한 것 같아, 얘도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막 치다 보면,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것만 동그라미 치게 되는 연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걸 느낌 오는 대로 막 치면서 이제 문제 풀고, 차차 이런 문제 풀이를 계속 제가 해줄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하나씩 이제 체크가 될 거니까 그렇게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문장에 있는 여러 단어들이 다 똑같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문장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2개, 3개밖에 없어요. 그 2개, 3개 단어를 찾아서 앞뒤에 있는 문장과 연결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구분하는 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니까 그런 연습을 좀 중심으로 해야 돼요.
오늘 수업은 진도는 여기까지고 끝난 게 아니고 5분 정도 시간 줄 거니까 핵심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한번 할 거예요. 이건 이제 수업과 바탕으로 제가 문제를 풀어주는 기본적인 기출 문제고 이제 내가 공부했던 것을 정확히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할 건데 프린트 받았죠? 받았죠? 이거 시간 줄 테니까 5분 동안에 풀어볼 건데 인강생분들도 공부하실 때 이제 확인학습 문제가 제시될 거예요. 출력하셔서 풀어보는데 풀어볼 때 잠깐 들어보시고 빈칸이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잠깐 설명 듣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 생각이 바로 안 난다고. 아까 수업 들어서 뭔지 알 것 같은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렇다고 해서 책 보고 금방 찾아가지고 단어 옮겨 적는 건 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적어도 앞뒤 내용을 계속 읽어보고 이 단어가 뭐였지 라고 어느 정도 시간 5분 정도 정해놨으면 그 시간 동안에는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뭐였지 스스로 찾아내려고. 그런 고민을 해야 나중에 이걸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머릿속에 한 번 더 각인되면서 오랫동안 남는 거지. 써놓고 또 써놓고 또 써놓고 이것만 반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하는 시간.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좀 인내해야 돼요. 생각이 안 나도 날 때까지 좀 뭔가 떠올리려고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답이 나왔을 때 이게 1년 동안에 2번, 3번에 공부하면 끝날 것을 그렇지 않으면 10번 공부해야 머릿속에 기억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좀 더 뭘까 고민을 계속해요. 분명 수업 들었으니까 뭔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뭘까 단어 수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민해서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인강생분들도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답 옮겨 적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건 내가 고민할 시간이 많이 있을수록 내가 확실히 머릿속에 각인되는 과정이니까 노력 한번 해보세요.